자, 그러면 이제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적 사고를 볼게요. 자, 그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적 사고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앞에 이제 역사 사고력이나 역사 의식 같은 게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좀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이게 실제 학생들이 그 교수학습 과정에서 하는 역사적 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거야. 그래서 역사학자나 교육학자는 논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수업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생각 습관으로서의 역사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미국의 역사교육위원회만였지만 그 외에도 이제 남색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역사학회 의견도 있고 그 몇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이건 제하고 이제 이것만 쳐놓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생각의 습관의 기준이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뭐 시험에 언급됐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뭐냐면 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답을 낸 게 아니라 이 드레이크 역사적 그 생각 습관 기준의 오답 차원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드레이크의 그 역사적 생각의 습관 기준이죠. 자, 이론적 배경은 와인버그가 얘기한 생각 말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처확인 네 가지를 제시했죠. 학증, 맥락화, 비교적 사고.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왔어요. 냈어요.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 자, 출처확인은 그 뭐냐면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기장에 하는 건데 저자의 신뢰도나 의도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료가 누구 것인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파란 책 있지만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그 내적 비판 있죠. 그 내적 비판. 그래서 내적 비판에 속하는 작업들이죠. 출처하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선사 그 조선사 편수에서 얘기한 조선사 할 때 그 먼저 출처하기는 하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선사를 만든 이유가 그 한국민들 열등한 의식을 심어줘서 식민 통치를 정당화시키겠다.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학증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가들이 이제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관련시켜서 이해시키는 건데, 관련시킨 건데,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걸 뭐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이게 갈세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역사적 팩트가 있으면, A라는 사조와 B라는 사조가 각기 다른 소리를 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거나, 뭐, 그겠죠. 그러면 다른 C나 D로 해가지고 서로, 분석을 하는 거야. 여러 개 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건데, 이걸 하려면 대단히 역사적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또 역사적 능수성은 이거 어느 정도 많이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맥락화는 그 뭐냐면 이제 지방과 전국의 시간적 틀과 조건과 기수하고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이 있는데, 자, 이 맥락화는 그 사료를 보고 당대 사람들이 그 사료를 어떻게 접근할 거, 그 당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접근할 거 했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이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고 방식을 아는 게 맥락화예요. 근데 이 맥락화는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이 있다. 그래서 동시대인들이 비교해서 특정한 생각과 주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동시대의 언어에서 어휘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하죠. 그래서 동시대에 비교해갖고 예를 들어 뭐 어떤 똑같은 형상이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려첩장의 그 부신조조의 그 내용에서 보면 그 몽골을 보는 관점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개경정부는 몽골을 상당히 좋게 보고, 근데 이에 반해서 저기 진도의 정부는 몽골을 상당히 나쁘게 보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시대 언어의 어휘가 가지는 의미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의 백정의 의미와 고려시대 백정의 의미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맥락하다. 자, 비교적 사고는 뭐냐면 다른 세계의 다른 부분의 조건을 기술하기 위한 한, 이게 뭐냐면 1차 사료가 있어요. 역사적 해석이 있고. 그래서 1차 사료와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 1차 사료와 역사적 해석 이 두 개를 이제 이건 그 당대에 이제 쓰여진 거죠. 후대에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랄 수가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1차 사료와
해석이 있으면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요걸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 쪽의 사람은 이렇게 보고 중국은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똑같은 사건이라도 후대 사람들이 그 뭐냐면 1차 사료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뒤에 이제 1차 사료와 그 뒤에 이제 역사가 해석에 관련돼서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맥락하는 동시대 사람이 하는 거고 비교적 사고는 뒤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1차 사료나 그 뒤에 이제 1차 사료 보니 2차 사료 있죠? 그 2차 사료를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상호평가, 이거 비교적 사고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4가지 사고방식 중에 단계 중에 출처 확인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출처 확인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출처 확인이만 나오겠냐? 아니겠죠? 확증이나 맥락화, 그다음 비교 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 주세요. 2년 전에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 이거. 예.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관련된 남색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역사 사고와 관련된 남색책 353페이지 좀 볼게요.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이게 제가 파란 칠 펴놓고 잘못 눌렀어. 좀 이상했다 했다. 여기네. 예. 자, 거기 이제 앞부분은 이제 생각 습관 역사 사고가 뭐냐. 그냥 쭉 얘기고, 그래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 성과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의 역사교육위원회의 생각 습관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거 중에 이제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다만 이제 뭐가 좀 보냐면, 이거. 예. 사실과 추측, 증거와 주장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용한 질문을 작성해 폭넓고 비판적 읽는다. 요것만 이제 좀 봐주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오답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연구 성과가 있어요.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미국 역사학회,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누구야? 예. 그 와인버그가 이제 생각하는 생각 말하기 기법을 도입해서 이 드레이크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와서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급밖에 역사적 증거를 수업사항에 맞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자, 수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고의 어떤 형태든 기술해야 된다. 와인버그는 그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생각 말하기 기법을 통해서 그 출처 확인과 확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역사적 사고의 중고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와인버그의 개념을 이제 드레이크가 이제 확장해서 파악했죠. 그래서 이제 4가지 밀렸어. 그럼 이제 보면 첫 번째 출처 확인이에요. 출처 확인. 자, 출처 확인은 역사가 사료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야. 또한 이 과정에서 사료가 누구에 의한 것이지 그 의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처 확인을 할 때는 우리의 관점과 가구 사람의 관점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출처 확인의 정의가 여기 말하죠. 역사가 사료를 분석하기 전에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사료가 누구를 위한 건지 그 의도를 검토해야 된다. 자, 일단은 어디가 일본서기, 그 다음 조선사 이런 사료가 있어요. 그럼 신뢰성이 떨어질까요? 높을까요? 떨어지죠. 의도가 뻔하지. 그래갖고 이제 의도는 뭐 일본서기는 이제 항시를 미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도를 검토해야 돼.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냐면 고려할 점은 우리의 관점하고
과거의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석이나 뭐 삼국 유사나 뭐 그런 거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되게 많아. 신화적 관점들이 많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신화 자체가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를 풀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해야 돼. 그 무시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게 황당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사유세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내용이죠. 과거의 관점을 알 수 있는. 그다음 두 번째 학증인데, 자, 학증을 다른 말로 교차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개의 문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해서 문서의 신뢰성을 이제 얻는데, 이거는 이제 왜 시냐면 문서마다 자료마다 다 각기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런 분석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능숙성, 그러니까 거의 역사가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 이 정도를 하면. 자, 이러한 역사 지식의 누적은 문서 분석에 의해서 역사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자, 그 그러니까 BC 1세기부터 해서 AD 4세기 시기 전까지 이전의 기록을 두 가지가 있어.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그 다음에 삼국사기 기록이 있죠. 근데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똑같은 시대 사람들은 그 학자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믿는데 삼국사기 기록은 잘 안 믿어. 왜냐면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후대 기록을 그러니까 전대에 뭐냐면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 온조왕 업적도 아닌데 근초왕 업적을 마치 온조왕이 한 것처럼 마한정복 기록을 그 못 믿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동은 그 뭐냐면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삼국사기는 좀 끌어다 쓰는 가장된 내용이 많고 2차 사료인데 반해서 삼국지 위주는 나한테 객관적으로 1차 사료 입각에 썼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교차 분석을 해갖고 삼국사기 위지동이전에 입각했고 학증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 이런 걸 하려면 얘들 수준으로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언어적 역사가 수준이 돼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뭐냐면 아이들의 역사 이해 수준을 또 높이는데 크게 기한다. 이런 작업 한번 하면 애들 역사적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맥락화를 보죠. 맥락화의 핵심은 동시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오늘날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똑같은 형상에 대해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걸 아는 거. 자, 그래서 맥락과는 동시대의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서 검토한 걸 말한다. 자, 이를 통해 오늘날 인식이나 사고방식이 아주 다른 해당 시대의 인식이나 생각 습관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맥락의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유추적 맥락이라는 것은 동시대에 비교하여 특정한 생각의 주장이 어떤 위치에 처져 있는 것을 자기매김하는 거고 언어적 맥락은 동시대의 언어가 어휘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다. 그래서 이 유추적 맥락은 똑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각각의 다른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신법 실시에 대해서 보죠. 구법당은 반대했죠. 얘네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왕항서 같은 신법당들은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 침해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신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언어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똑같은 단어의 어휘에도 다른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 예.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비교적 사고 보죠. 비교적 사고. 자, 문서를 읽는 동안 역사가 해석과 1차 사료.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가 해석들은 이제 2차 사료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1차 사료 보고 자기 나름대로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고 1차 사료인데 자, 이런 걸 학증하는 것에 유의하면서 그 앞부분은 이제 같이 하면서 서로 다른 테스트와 관련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또한 문서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아이디어 및 사건들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테스트 간의 관련성을 구성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문서 분석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아이디어와 사건들 비교하는 거다. 요건데 역사적 사고 과정에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읽기 이전에 출처 확인하는 것을 시작하여 하나의 문서, 다른 문서 관련 학증
그 다음에 그 조건 지역의 지방 국가적 맥락화, 다른 세계분의 조건을 기술하는 비교적 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요거는 뒤에 앞부분은 이제 요약한 거고 요건대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부분은 그 앞에 있는 학증을 같이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 문서 부분을 통해서 다른 당대의 아이디어나 사건들을 비교.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그 뭐냐면 문서 학증을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B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서를 분석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당대의 그 아이디어 사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먼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이런 게 분석하는 과정. 후대 사람들이 해석하는 과정. 비교하면서 이걸 비교적 사고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이제 뭐냐면 뒤에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 그래서 출처하기는 역사가들의 내용 이해를 하는 거, 사실 신뢰성을 판단하는 거고, 학증은 역사가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관련시켜서 하는 거고, 맥락화는 역사가들의 지방 차원이든 전국 차원이든 시간적 특허가 기술을 조건을 기술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유추적 맥락과 그 다음에 저 갑자기 생각나네. 유추적 맥락, 언어적 맥락. 동시대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비교적 사고 역사가들이 다른 세계 다른 부분 조건을 기술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들이랑 지금 있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당대가 아니라 이건 문서를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역사가들이 나름대로 그 판단해서 기술하고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적 사고를 한다. 네 가지 사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네 가지의 의미,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 출처확인 부분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 이거 나올 것 같아. 나왔죠 이미. 나올 또 두 번째는 학증이나 뭐 맥락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역사적 사고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이게 3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남색책, 이거 어려운 남색책이 이제 고지가 보여.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는 제가 이제 잠깐 이거를 1050페이지 잠깐 펴고 넘어가죠. 심화 강의 교재 50페이지. 이게 50페이지가 1050페이지에 있죠. 자, 역사적 사고력과 그 역사 상상력 나오시죠? 자, 거기에 이제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도 같이 봐야 되냐면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남색책 부분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위 범주에 보면 아까 이제 최상호 씨하고 그 전 시간에 최상호 씨하고 김한종 씨의 대립된 견해 보셨죠? 근데 여기는 최상호 씨 견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위 범주는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그다음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이야. 자, 그러면 그 갈색책에 보면 이제 그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그다음 역사적 상상력, 역사 판단력 있고 거기 또 하위 범주도 있어요. 이건 작은 범위의 하위 범주야.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하위 기능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연대기적 파악력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제일. 초창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때 몇 년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병자는 몇 년에 일어났고 이런 것들 아는 거. 이게 연대기적 파악력.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윤 단계가 역사 탐구력이야. 자, 역사 탐구력은 사료 분석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사료 분석과 관련돼 있다. 이거 제일 넓은 범주예요. 그래서 역사적 탐구는 우리가 볼 때 이제 뭐냐면 그 과학적 설명 방식으로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는 또 뭐 감정이 또 일부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 탐구력이 제일 넓은 범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 상상력, 판단력을 다 포괄하는 게 역사 탐구력이다. 감정이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런 역사 탐구력이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에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포괄되기 때문에 답이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역사적 상상력에서 그 해놓고는 그 문제를 냈는데 뭐 역사 탐구력 다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역사적 탐구력 자체가 낼 수도 없고, 역사적 상상력도 낼 수가 없어. 왜 낼 수가 없을까요? 문제 내면 탐구력과 걸려들잖아. 이게 연결돼 있어요. 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역사 상상력은 이제 감정이나 구조사상인데 넓게 보면 어디에 또 속한다고 했죠? 탐구력에 속해요. 있어. 그러면 이 역사 상상력은 그 역사가만의 독특한 그 사고력이에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의 사고력이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판단력은 제일 궁극적인 사고죠. 그래서 연대적 판단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을 다 해야지만 뭐가 가능한 거죠? 역사의 판단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판단력은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 일단은 사유를 선택하거나, 자, 사유 선택하고 사유 서술하거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가치 판단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주제 선정을 하거나, 연구 주제를 그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이 사유를 선택해서 연구 분석에서 사유를 서술하는 부분, 사실 서술하는 부분은 이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옳고 그름을 따른 가치 판단. 다 들어가는 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제일 궁극적인 사고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뿐만 아니라 그 AI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AI나 인간의 차이점이 어디는 판단력에서 나와요. AI는 다 탐구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고. 근데 뭔 불가능하죠? 판단이 불가능해. 이미 AI가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인류 멸망한 거야. 근데 이 판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일 고차적인 게 이거예요. 역사 판단력.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대기술 파악력, 역사 탐구력인데 연대기술 파악력은 그냥 시간 변화를 아는 거죠. 이런 거고, 역사 탐구력은 이제 사회 비판과 관련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역사 탐구 기능하고 근데 일반적 기능과 역사 특징적 기능이 있어. 이건 뭐냐면 모든 교과와 동일한 거야. 이거는 사회 교과나 그 역사과나 과학과 다 동일한 사용할 수 있는 탐구 기능이죠. 이거 딱 보시면 알겠죠. 문제인지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일반화 다 뭐와 관련됐죠? 사회 분석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역사의 특징적인 탐구력이야. 그러니까 탐구력 중에 역사과만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역사적 개념 사용이나 역사 자료 활용, 자료 활용, 그다음에 역사적 연구 방법 수행 다 역사과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분류 추가하자면 이 일반적 기능과 역사 탐구 기능이 합쳐진 게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1가 이게 1이고 이게 2면 1과 2가 합쳐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파악 능력,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능력, 자료 취급 능력, 결과적 능력. 이게 1과 2가 합쳐진 거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게 되게 범위가 넓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뭐도 또 같이 있다? 상상력, 직관, 감정이입 같은 것도 필요하다. 상상력, 직관, 감정이입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위 범주에 보면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한 능력, 사료 비판, 이 교차 검토가 있죠? 교차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상상력인데, 역사적 상상의 특징은 직관적이고 인증적이고 학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회과가 없는 그 역사적 사회과학과 구별해 줄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의 어떤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역사 상상력하고 소설적 상상을 구분하는 거. 뭐 때문에 구분하죠? 증거. 그 팩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설적 상상력은 이치에 맞게만 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역사적 상상은 인지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조라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있는 거, 부족한 부분을 메꿔내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 판단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시험 문제, 보통 하위 범주 나오면 이게 나와요. 역사 판단력. 그 역사적 논쟁이나 딜레마를 접할 때 합리적 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 그 다음에 제일 궁극적인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 교사가 교수학습 목표를 삼을 때 요점은 교사가 특별한 교훈을 제시하고 윤리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면 남색 측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 판단할 때, 윤리적 판단할 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뭐가 있냐면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다음 윤리적 판단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인데 여기에서 남색채는 좀 특이하게 윤리적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전반적 학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예. 자, 전반적인 그 학계나 이런 것들은 윤리적 판단은 지양해야 돼. 왜냐면 이러면 역사과가 뭐가 되는 거야? 도덕국, 윤리과가 되는 거야. 이건 좀 지양해야 되죠. 하여튼 뭐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역사 판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는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 탐구력,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상상력, 역사 판단력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죠. 유기적 통합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되는데 왜 이렇게 그 개념적 분리시키려고 하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유기적 통합됐다. 근데 수업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 역사적 사고력의 논의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 왜 문제냐면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이론 아시죠? 그 어떤 인식 틀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가 제가 갑쳤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잖아요. 예. 아니다 맞다 가지고 물어봤지만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그 말함으로써 머릿속에 뭐만 연상시켜? 안철수는 갑쳤수다.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 얘기 꺼내는 순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역사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 사고력이란 자체가 논의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영역 일반론자들이 주장한 거야. 근데 역사적 사고력이 뭐냐면 모든 사고력이 동일하다. 다른 교과.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가지고 아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니다 맞다 간에 그 사람들이 갑초수가 떠오르는 것처럼 역사의 사고력. 그러면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다른 교과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갈색 책에서는 그 프레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인식론 측면에서 접근해갖고 제시한 게 뭐냐면 역사학과 맥락하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거야. 역사적 사고만 논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인식론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역사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됐고 거기서 남겨지는 이데올로기 의미가 어떻고 그것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학과 맥락이라는 그걸 강조했는데 제 생각에 예전에 문제를 냈긴 냈어요. 제 모의고사에. 근데 딱 요즘에 추세해 보니까 안 낼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갈색책 할 때 시간 되면 잠깐 보긴 하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뭘 보냐면 남색책 이제 보죠. 자, 역사사고의 구성 요소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상상력, 판단력, 등등등등 이게 있고 소관이 유기적으로 이제 통합되고 다만 어떤 부분을 육성할 때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좀 나누는 거다. 그것은 일반론자와 좀 다르죠. 일반 나누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연대기적 파악력은 이제 좀 보면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접근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에 매여서 있기 때문에 역사가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분석한다. 자, 역사가는 인간 생활의 시간성을 고려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역사적 접근의 기본 특성을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 삶의 형상과 변화, 다양성, 영속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적 사고에는 인간의 시간 존재의 특성을 말한다. 뭐 이것까지 나오지 않겠죠, 딱 봐도. 예. 그래서 연대기 파악력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고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연대기 속에 파악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 능력이에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함된 능력을 보면요. 시간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 BC, AD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능력. 시대 구분을 이해하는 능력. 뭐 중세, 고대, 근세, 근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 요소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와 관련된 능력으로서 이제 뭐 있죠. 요거와 관련돼 갖고 그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 관련된 용어를 능력하고 사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역사 테스트, 역사 내러티브의 시대착오적 용어를 찾아내거나 역사를 서술할 때 시대착오적 용어를 피하는 능력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 내러티브를 이제 하는데 뭐 그 이렇게 조선시대 때의 고려 시대 때 백정을 설명하는데 그걸 하청으로 설명했어. 이건 뭐가 얻는 거죠? 이거는 연대기적 파악능이 없는 거지. 고려시대 하청은 백정이 아니에요. 근데 고려시대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서 야 백정이 말이야 소 잡는 사람인데 고려시대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얘는 연대기적 파악능이 없는 거야. 어느 시대 때 어느 개념을 사용하는지 파악 못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연대기적 파악능이죠.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거. 자, 이런 대표적인 거. 자, 계몽이나 이성이란 말을 조선시대 때 서술할 때 썼어. 맞을까요? 틀리죠? 왜 틀리겠어요? 계몽이나 이성이란 말은 근대에 나온 말이야. 일본식 조어죠. 그러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래서 하랑쓰기가 왜 위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나갔다가, 거기에 민주주의가 어떻고, 계몽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다 일본식 조어란 말이야. 19세기 이후에 나온 말이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시대 구분은 한 시기 속에서 공통된 속성이 지속된 기간과 변화의 계기를 나누고서 학생들 이를 통해 역사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시대 구분할 때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고, 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은 시간 순서대로 사실이나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 가운데 원인과 결과, 그걸 구별하는 능력, 이런 등등을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인과관계 능력에서 이제 잠재적 원인도 분별할 수 있다. 뭐 그런 등등.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마지막 단락을 보면 자, 연대기 파악력 속에서 시대구매 이해 능력에 인과관계 파악 능력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탐구력이나 상상력에도 요구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시대구분 능력이라든지 인과관계 파악 능력 있죠. 이것도 뭐에도 요구하는 거죠? 탐구력과 상상력. 특히 탐구력은 다 포괄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개념적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탐구력과 상상력을 해서 요구된 능력으로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고력은 이게 나왔죠. 몇 개의 요소를 구분한 것은 분석적 틀이지 이게 서로 간에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감안한다면 연대적 파악력에 따라 설정한 것은 시간 순서를 따지는 측면을 강조하는 추치며 탐구력과 상상력에서는 다른 사고 요소는 연대적 파악력에 작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연대적 파악력을 넣냐? 시간 순서를 좀 약간 강조하게 해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자, 역사적 탐구력 보죠. 자, 역사적 탐구력은 제일 넓은 범위죠. 이게 다 포괄된다고 했잖아요. 자, 역사가는 사물 증거 삼아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통해 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서술한다. 사료들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사료 비판과 관련된 것은 파란책이 있어요. 외적 비판, 내적 비판, 뭐 텍스트 비판, 문맥 비판. 그래서 사료 비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했죠.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하는 거. 1차 사료는 뭐죠? 동시대에 적혀져 있는 거죠. 2차 사료는 후대 사람들이 해석한 거죠. 그래서 삼국사계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어느 게 1차 사료, 어느 게 2차 사료예요? 삼국사기가 2차 사료,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1차 사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료의 성질 판단, 저자의 출처 확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가는 이런 비판을 거쳐서 사회를 토대로 자신이 상정했던 가설이나 잠정적 결론을 논증하고 검증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제 보면 그렇다고 논리적, 합리적인 방법이다 해갖고 뭐 역사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 상상력도.
자, 그 다음에 역사 사건은 수많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의 행위자의 동기나 신념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증거의 활용을 엄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적 객관적 과거를 기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탐구력의 대표적인 게 사료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따라서 이제 그 학습자가 역사 탐구에서 역사와 역사를 연구한 절차를 알고 이를 시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사료를 다루는 능력하고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죠? 여기까지 쭉. 요거는 탐구학습 과정. 그래서 탐구학습 과정은 그 뭐하고 연결돼? 사료학습 과정하고 연결돼요. 네, 탐구학습은 사료학습하고 연결돼. 그래서 이제 되게 역사가들이 했던 방식을 누가 하는 거야? 학생들이 하는 거야. 가설 설정하고 그다음 검증하고 그런 것들, 분석 비판하고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하지만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역사적 사고의 특유한 상상력, 직감, 감정입도 요 탐구력에 포함된다는 거야. 왜? 역사는 그 외면도 중요하지만 아까쯤에 언급했지만 인간의 의도와 동기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상상력이나 직감, 감정입도 다시 포함돼. 예. 따라서 역사적 탐구 기능은 보편적 탐구 절차에 관한 기능도 있지만 아까 말처럼 그 역사 특수에 관련된 개념과 성격을 파는 탐구 절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다른 교과와 같이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도 있지만 역사 교과만이 있는 그 탐구력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보편적 탐구 기능과 일반적 탐구 기능이 합친 것도 있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편적 탐구 절차는 모든 교과에 대한 공통된 탐구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역사 특징적인 탐구 절차는 역사 고유의 특성만 관련된 거고, 그리고 1과 2가 같이 합친 것도 있고. 자, 일반적 탐구 기능은 이제 그 보편성을 관련된 거죠. 요거, 이게, 근데,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탐구학습하고 비슷하죠? 탐구학습. 탐구학습이라는 거는 사회과도 있고 과학과도 다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만에 이제 있는 탐구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탐구학습은 너무 이제 탐구학습 쪽하고 연결되니까. 자, 역사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계속성의 변화, 인과관계, 발전, 시간 개념, 유사성 차이점, 일반성과 고유성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자, 역사 자료를 활용하는 거, 1, 2차 사료, 사유 비판, 정보의 중요도 이렇게 쭉 있고. 역사적 연구 방법은 연구 절차, 계획 조직, 연대기 파악. 여기 연대기 파악력이 들어가 있죠? 예, 앞에 있는 거.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려면 일단은 이건 예니까 요거는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요거 쭉 나열되면 여기 탐구 기능 뭘 써야 돼? 역사적 개념 사용. 그 다음에 요거 쭉 나열되면 역사적 자료 활용. 그 다음에 요거 쭉 나열되면 뭐죠? 역사적 연구 파악 방법의 수행. 딱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애우기가 귀찮다. 진짜.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좀 나올 만한 느낌이 딱 써. 애워주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형성평가 다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 탐구 기능과 역사 탐구 앞에 1과 2가 결합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파악 능력,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능력, 자료 취급 능력, 결과 적용 능력인데 이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역사 탐구 기능보다는 좀 약간 떨어질 것 같지만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이거 쓰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왜? 채점하기 귀찮잖아. 이거는 이거 어떻게 채점하겠어 이거. 그러면 요거 나오고 요게 들어갈 게 뭐냐? 문제 파악 능력. 요게 쭉 나오고 요게 들어갈 게 뭐냐? 정보 수집 능력, 자료 취급 능력, 이렇게 결과 적용 능력. 이것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명칭, 이름, 그걸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못 외우는데 내용은 좀 아는데 이름 외우니까 못 외우겠더라고. 근데 이름을 정확히 외워야지 교사도 빨리 될 수 있어요. 애들 그거 할 때 이름 빨리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얘들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예정을 가지고 하면 금방 외울 것 같아. 영희 철수 외우는 것처럼 외우세요. 그냥. 예. 내용은 그냥 인지만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분류를 해봤고 역사적 상상력으로 넘어가죠. 자, 역사적 상상력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역사적 사고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죠. 제일 고유한 특성.
이거 왜 하겠어요, 이거는?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사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려온 사료도 부족하고, 그 사료 자체도 거짓말이 있어. 왜곡될 수 있고. 그걸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 이렇게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역사가는 콜린우드가 말하는 상상적 구성에 구문말을 짜거나 사료가 제시한 단서사에 숨어있는 사태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 그러나 사료에 항상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실만 나타나고 제한적인 시간만 담고 있는 마냥이다. 그래서 역사가의 추론은 필수적이다. 그때 이제 추론은 자료와 있는 것들, 드문드문 있는 거잖아. 이거를 서로 맞춰야 돼. 그리고 끼워 맞춰갖고 하나의 일종의 역사가 옷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 추론은 자료와 함께 엮는 연결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고 자료의 요점을 내러티브 속에 함께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 상상은 반드시 증거에 입각해서 일어난 사고점에서 역사적 상상을 보낸다. 요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한번 01년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역사적 상상력과 소설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 차이점 나온 게 있어.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증거에 입각한 거다.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거. 자, 상상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물이나 형상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어떤 걸 발견한 감각을 통해서 직접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걸 예상하는 거다. 그래서 상상의 요점은 주어지는 것을 분해해서 그것을 빠진 것을 대안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이런 것은 상상과 관련된 거다. 자, 이 상상이라는 말 자체가 요게 나온 거예요. 이걸 뭘 상상인 거죠? 코끼리 상자에다 머리 상자야.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중국 사회들이 이제 코끼리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말로만 들었지. 코끼리는 어디에 있냐면 인도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중국인이 인도에 가가지고 코끼리 뼈를 가지고 온 거야. 뼈를. 그래놓고 이제 코끼리 뼈를 가지고 와갖고 이제 코끼리 뼈를 맞춰가는데 코끼리 뼈는 이렇게 있긴 있죠. 그렇지만 맞춰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코끼리 뼈를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상상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공상 같은 공상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서 그 상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코끼리 뼈가 뭐겠어요? 이건 역사적 자료죠. 그것인데 그걸 살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상상력이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커닝워드는 역사가의 가업을 상상적 구성에 그물을 짜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인들의 사고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과거인이 다시 생각한 재현, 있죠. 그래서 재현은 딜테가 말한 추체론과 관련된 것인데, 자, 재현이나 추체론을 위해서는 당연히 역사적 행위의 목적, 의도, 사상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현 관련된 얘기를 같이 했죠. 그래서 재사고하고 재현하고 구별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이러지만 개념적으로는 재사고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재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뭘로 증거를 하는 거죠? 자료로서 증명하는 거. 이걸 재현이죠. 예. 자,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와인버그도 역사적 상상을 고정된 요점사의 양상을 보고 그 역사적 추론을 역사적 상상 혹은 역사적 감정의 형태로 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상상의 밑에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감정이입, 삽입, 보관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했던 거죠. 감정이입, 보관, 삽입은 그 부분에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 역사의 판단력 보죠.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2번밖에 안 나왔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역사의 사고의 하위범주는 요게 나와요. 예. 자, 판단이라는 말은 역사학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일상적인 의미에서 써요. 그래서 일반적 판단이라는 의미는 사물의 진위, 선악, 미추 등의 직관이나 상상을 결정한 사고 과정을 말하고요. 불룸은 판단을 가장 높은 사고 과정을 받고 역사적 사고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거나 역사 연구나 역사학습의 궁극적 목표를 도달하는 요소이다. 자, 역사의 판단은 역사 자료의 선택이나 자료 용도의 추론 등의 직관에 작용하거나 탐구 결과 서술에서 상상력이 작용하는 상상 요소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 판단은 일단은 역사 주제를 선택하거나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선택하거나 그걸 기술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내서
판단하거나, 그리고 어떤 그 판단할 때, 두 가지 유기가 충돌해서 딜레마 빠질 때, 모두 다 뭐가 개입된다? 역사적 판단력이 개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P는 역사교육의 판단은 그동안 배운 것으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하나의 최종적 응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종류의 사고 다른 기준을 만족시키는 응답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한 가지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중에 제일 적절한 것을 찾는 거야. 사고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주관적이나 즉흥적 판단은 위견이라고 해서 판단과 좀 다르게 구분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가는 연구 과정이 내린 판단에 여러 유형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죠. 연구와 가치가 있는가, 이용한 사료의 중요성이 있는가, 사료 선택에도 관련돼 있고 사료 간의 연결성 여부 등등등등 모든 것을 다 뭐냐면 역사가는 역사 판단을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역사가는 여기에서 도덕적 판단도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역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모두 중요한 역사적 행위의 핵심에 있는 도덕적 문제가 있고 역사가는 그것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나 역사 연구의 목적이 도덕적 판단이 있는 건 아니다. 버트필드는 삶이 전적으로 도덕적 문제라고 인정하지만 도덕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역사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역사의 본래 임무는 사건을 관찰하거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건 저도 이게 동의하는데 역사가 옳고 그름으로 얘기해버리면 역사적 인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역사가가 그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다 합리적이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역사가는 사회의 압력과 인간의 자유한계를 인식하지만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버트필드가. 얘는 이게 도덕적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지양하라는 거야. 지양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긴 지양하라는 거야. 최대한 뭐냐면 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건들 관찰에 관한 상호관계 연구. 이게 원래 역사 보유의 본래 임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다. 이게 있어요. 아마 이건 부분은 저자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있어. 자, 왜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냐? 자, 역사가는 과거 사람들 문제, 행동의 동기 및 원인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는 과거 사실 기술뿐만 아니라 설명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유의미한 판단을 낸다. 그리고 역사가는 다른 시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와 언어의 의미를 한 축도 판단해야 된다. 등등 있는데 잠깐만 이게 도덕적 판단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그러네요. 예.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서 도덕적 판단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갖고 저자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반대된 견해고요.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역사의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면 일단 과거 사람들 문제나 행동의 동기, 원인 결과를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사건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설명과 해석도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유미적 어떤 판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용한 언어와 의미를 함께 함축된 의미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등등등등 이게 모든 뭐냐면 그냥 다 판단이 필요한 거야. 기술이나 선택이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 요걸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 역사의 판단력에서 역사의 논쟁이나 딜레마에 접할 때 또 합리적 판단할 때 의사결정에서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그래서 역사의 판단의 또 목적,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의 논쟁이나 딜레마 빠질 때 판단을 또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대원군이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옳냐 맞냐 이것도 뭐냐면 판단력이 들어갈 수 있죠. 논쟁의 딜레마에.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에는 역사적 궁극적 목적이다 할 수 있다. 판단력이라는 거. 그리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역사적 판단력을 학습 목표로 삼았을 때 이걸 뭘 고려해야 된다. 판단에 이용된 중고와 그것의 절제성 그리고 다른 대안 가능한 해석의 모색 다른 시대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차이들 논의를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역사의 판단 학습 목표 삼을 때 뭘 고려해야 되나 한 두 가지 쓰시오. 그럼 이거 쓰시면 되겠죠?
판단에 이용한 준거, 기준과 그의 적적성, 기준이 적절하다. 다른 가능한 해석의 모색, 그리고 다른 시대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점, 이런 것도 도덕적, 그러니까 그 판단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에서 다양한 역사의 자료와 방법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하는 능력 비롯해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한 능력까지 다양한 능력 포함된다. 자, 이런 판단 능력 하나에 위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배경 설명과 비판, 그다음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흥망한 판단은 적절한 질문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 적절한 질문은 상상력이 나온다. 뭐 상상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여기. 이건 뭘까요? 역사적 판단력을 할 때 교사가 해야 할 점, 유의점이죠. 아마 이게 나올 수 있어. 요즘에 최근 추세가 뭐냐면 교사 역할을 또 물어보는 게 많아요. 교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학습 모형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고려할 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외워두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자, 역사적 판단을 교수한다는 명분 아래 교사가 특별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사건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 증거를 토대로 논쟁점을 다양하게 분석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는 뭐야?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유의점이죠. 유의점. 그래서 교사가 특별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그리고 특정한 사건을 이용해서 안 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역사 증거를 토대로 논쟁점을 다양하게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교사가 해야 할 점들을 한 두 가지 적어놓으면 이거 쓰겠네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겠네요. 예. 그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 판단력이 있는데, 이거 역사 판단력도 이게 전부 다 100% 기술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요것도 갈색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갈색책 더 정확해.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책도 이게 역사 판단력이 있어.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야, 지금 요거는.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갈색책 할 때 좀 더 얘기하죠. 요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있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또 있냐면, 371페이지에 보면 사고 기능의 상세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연대기조 사고력, 역사 이해, 그 다음 역사 연구 능력, 역사 쟁점과 분석 의사 결정 능력 등등등등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나올까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것도 좀 약간 각자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형성평가 문제는 다 냈어요. 여기는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다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그렇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녹색책을 할 거예요. 녹색책. 역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렇게 이제 녹색책을 하는데, 녹색책 내용하고 그 역사 교육의 이해, 파란책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내용도 있지만 좀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겹치니까 그걸 이제 같이 할 테니까 두 번 이제 가지고 오시고 내일 이제 같이 하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